네, 여기까지 한 것이 고소의 제한 문제이고요. 그 다음에 고소의 절차랑 관련해서 고소 기간 문제가 있습니다. 고소 기간 문제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 그 6개월 안에 이제 고소를 해야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6개월이라는 건 뭐냐면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이에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때요? 그 범죄를 당했는데 근데 절도를 당했는데 누군지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1년 있다가 범인이 누군지 알게 됐어요. 범인이 알고 보니까 옆집 사는 김삼순이었다. 이렇게. 그럼 김삼순이 훔쳐갔다. 그럼 김삼순을 1년 2개월 만에 고소를 했다. 그 적법해요, 안 해요? 적법하죠? 김삼순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안에만 하면 되니까 그건 적법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김삼순 뭘 알기 전에 뭔가 물건을 누가 훔쳐갔는데 아직 범인이 누군지 모를 때 고소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고소할 수 없어요? 고소할 수 없죠. 없을 수도 있어요. 또 반대 의견도 가능할 것 같은데. 우리 반대 의견 한번 얘기해 볼까? 김삼순 알기 전에 고소를 할 수 없나? 고소할 수 없다는 이유는 뭐예요? 누가 범죄인지 특정해서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누군가를 처벌해달라고 하겠지. 근데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 그렇게 되면 누가 범인인지를 누가 알아야 돼? 피해자가 다 조사해갖고 범인을 밝히지 않으면 고소를 못하는 거야. 그러면 경찰은 너무 편하지. 잡아오시오. 잡아오면 내가 그때 처벌하겠어. 근데 경찰이 그렇게 안 하죠. 피해자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만 가지고 있으니까. 일단 범죄가, 여러분 도난 받으면 도난 신고 해요, 안 해요? 도난 신고 하죠. 근데 범인이 누군지 몰라 도난 신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고소를 하라, 이런 취지는 고소를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한을 설정한 것일 뿐이지, 범인을 몰랐을 때에도 범죄 피해를 당한 사람은 고소를 할 수 있어요. 다만 그때는 누가 가져갔는지 모르겠지만 나 도난 당했으니까 처벌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또 범인을 특정하는 데 있어서 꼭 이름을 몰라도 상관없어요. 근데 자기가 갔는데 누가 후다닥 도망가는 것이 봤다 그러면은 뭐 키 몇 센치 정도 이렇게까지 해도 되고, 범인 특정 못해도 상관없고, 이제 범죄 피해를 받을 때부터 할 수가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6개월 내에 그것을 하게 되는데, 최소한 고소를 하려면 범죄가 무슨 범죄인지라는 특정은 해야 돼요. 그냥 나 범죄 당했는데 처벌해 주세요, 이거 갖고는 안 되고요. 무슨 범죄를 당했는지에 대한 특정을 해야 된다 라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범인은 특정할 필요가 없다, 아직은. 만약에 고소를 하려고 하는 6개월이 그 6개월 동안 자기가 고소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었다. 그런데 뭐 피해를 당해서 혼수 상태로 1년 있다 깨어났다. 이랬을 때 너 6개월 있으니까 고소를 못하네, 이렇게 할 수는 또 없잖아요. 그래서 불가항력 사유가 있었을 때는 불가항력 사유가 없어진 뒤로부터 6개월이다 라는 제한이 있습니다. 근데 고소의 방식에 관해서 잠깐 보면, 고소는 원래 여러분이 늘 들었던 게 고소장 이런 거 들어보셨죠? 고소장이라는 서면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말로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경찰에 가서 조사를 받으면서, 그러니까 뭐 도난 받으면 가서 조사를 하게 될 거 아니겠어요? 뭐 조사를 가서 말로 하면서 내가 도난을 당했는데 처벌해 주세요라고 말을 하면 그것이 곧 고소의 효력이 있어요. 실무에서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그 의사표시가 그 증거로 남냐면, 이렇게
피해를 당한 사람이 경찰에 가서 조사를 받았을 때 작성되는 서류를 피해자 진술조서라고 하는데 그 피해자 진술조서에서 피해자가 누구를 이러한 범죄를 당했는데 처벌해 주세요라고 말을 하고 그것이 조서에 기재되어 있으면 그것이 곧 고소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잠깐만요. 아까 이쪽에서 한 거에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고소가 없는 상태로 또는 고소 취소가 된 상태로 공소가 제기된 것은 부적법한데 고소 취소는 이제 다른 문제가 있으니까 조금 남겨두고 고소가 없었는데 공소 제기를 했어요. 근데 모욕죄인데 막 모욕했는지 여부만 검토하다가 검사가 이렇게 잠깐 그것을 놓치고 공소 제기한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럼 공소 제기한 뒤에 이건 고소가 없었네라고 그때 발견돼서 이때 고소를 하게 된다. 공소 제기한 후에 고소를 하게 된다. 그러면 이때 법원은 이 사람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할까요? 아니면 유죄 판결을 못 할까요? 그게 이제 지금 우리 학생이 얘기한 것처럼 그게 소송 조건의 추안의 문제인데 지금 이 소송 조건, 즉 고소가 있어야 될 것이라는 그 소송 조건이 공소 제기 당시에는 갖춰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공소 제기 절차가 위법하죠. 위법한데 이것이 아주 위법한 이유로 판사는 공소기각 판결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판사가 공소기각 판결을 하기 전에 고소라는 요건, 즉 고소라는 소송 조건이 갖춰졌을 때 그럼 이것이 다시 지금 이때부터 합법하게 된 건데 이렇게 합법하게 될 수 있겠는가? 즉 공소제기 당시에는 부적합하지만 나중에 그 소송 조건을 추안해서 보완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예컨대 학점이 F가 나왔는데 나중에 재수강을 해가지고 좋은 점수로 받는 것 일종의 추안이겠죠. 그 추안을 허용하기를 원하시죠, 여러분도? 그러니까 이 검사도 추안하기를 원할 거예요. 원할 건데 그런 제도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 판례는 소송 조건은 추안이 안 된다. 공소 제기 절차 때 완전히 갖춰져야 되고 그 뒤에 보완하는 거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어떨까요? 고소가 없었어요. 근데 경찰이나 검사가 이렇게 조사를 막 해요. 조사를 하고 공소 제기 직전에 고소를 받아요. 그 다음에 공소 제기를 해요. 즉 공소 제기 당시에는 고소가 있었는데 공소 제기 전에 고소 있기 전에 고소 없이 막 조사를 해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마치 공소 제기 전에 고소가 있기 전에 수사가 후에 고소로 추안될 수 있느냐랑 비슷하죠. 그래서 수사 절차에서의 고소의 추안은 허용될까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미 배웠어요. 이미 배워가지고 여러분이 답을 할 수 있는 문제예요. 예, 저쪽 뒤에 학생 한번 얘기해 볼까? 예, 그 내사와 수사에서의 그 실질적인 구별에서와 같은 문제와 같은 방식으로 이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이전 공소 제기 절차 이전의 행위가 공소 제기와의 것과 이제 실질적인 그런 것 같은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면 그 고소의 그 이전의 행위가 부적법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내사일 경우에는 괜찮지만 이것이 이미 수사가 개시된 뒤라면 허용되지 않겠다. 그 얘기는 지금 다시 말하면 수사 단계에서 고소의 추안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런 이제 학설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우리 학생의 학설 이름이 어떻게 되지? 김동현? 김동현설이야. 김동현설은 고소추안 불허설 수사 단계에서요. 혹시 자신의 학설을 주장하고 싶은 사람 해보세요. 네, 얘기해 보세요. 제 생각에는 이게 그 고소가 있은 이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수업 시간에 했던 기억으로는 이제
수사가 이제 고소가 있은 이후에만 진행이 되면은 시기를 놓칠 그런 가능성도 높고 이제 보통 많은 경우 이제 수사가 일단 어느 정도 이게 진행된 다음에 이제 고소가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게 허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본 거는 고소 없이도 수사가 허용돼야 된다. 그럴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고소는 나중에 있어도 좋겠다라고 했고, 그때의 기준은 수사가 즉 고소라는 소송 조건이 수사 조건도 되느냐라는 걸 보면서 우리가 같이 봤는데, 소송 조건이 갖춰질 가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수사를 한 것은 부적법하다. 근데 소송 조건이 갖춰질 가망이 있다면 그것은 적법하다. 이렇게 우리가 봤죠. 원칙적으로는 가능한데 소송 조건이 갖출 가능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부적법하다. 이렇게 봤어요. 물론 다른 견해들도 있었지만 그렇게 보고 나갔기 때문에 그거에 의하면 나중에 고소가 추하는 걸 보면은 고소가 있는 걸 보면 소송 조건이 갖춰질 가능성이 있는 사건으로 일단 보여지고,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공소 제기가 적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처벌이 가능하다 이런 결론에 이를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고소랑 관련해서 조금 어려운 문제가 고소 불가분 원칙의 문제입니다. 고소 불가분의 원칙의 문제인데, 이 고소 불가분의 원칙은 이런 거예요. 어떤 것을 고소를 하면 그 일부만 고소를 하더라도 전체에 대해서 고소가 있는 것처럼 효력이 미치는 것, 이것이 고소 불가분의 원칙이죠. 예를 들면 나를 누가 칼로 잘랐어요. 너무 심한가? 칼로 찔렀는데 2번 찔렀어요. 2번 찔렀어. 이것도 너무 심한가? 우리가 좀 약하게 합시다. 누가 나를 때렸어요. 그래서 나의 뺨을 한 대 때리고 나의 배를 한 대 때렸어요. 근데 경찰에 가서 내가 배 맞은 것은 별로 괜찮은데 뺨 맞은 게 너무 기억이 나요. 그래서 누가 나 뺨을 때렸어요. 처벌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경찰이 그러면 이제 피의자를 불러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뺨 때린 것뿐만 아니라 배도 때린 게 나타난다. 물론 같이 이렇게 있을 때 한 번에. 그러면 이 고소 만약에 그러면 그런 경우에 이건 친고죄가 아니어서 좀 문제이긴 하지만, 만약에 친고죄로 가정을 한다면 이 경우에 이 사람은 뺨만 고소를 원했으니까 뺨에 대해서만 수사를 하고 뺨에 대해서만 처벌을 하면 되겠네. 이렇게 하는 것이 맞을지, 아니면 복부까지 같이 처벌을 하는 것이 맞을지, 이런 게 이제 고소 불가분의 원칙이에요. 이 고소 불가분의 원칙은 친고죄 여부랑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이지만, 이것이 특히 문제되는 것은 친고죄에 많이 문제되겠죠. 그러니까 친고죄 아닌 경우는 고소가 있건 없건 처벌이 가능하니까, 이제 친고죄의 경우에 이런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뺨만 얘기하면 배 때린 거는 그냥 놔둘까요? 어떨 것 같아요? 2012년에 맞은 것을 고소를 했는데 조사해 보니까 2011년에도 때렸어요. 그럼 2011년까지 고소된 걸로 볼까요? 어떨까요? 좋습니다. 지금 잘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앞에 뺨과 복부, 그러네. 마이크를 가지고 좀 얘기해 주면 되겠다. 뺨과 복부를 때렸을 때, 우리 학생 대답은 뺨과 복부를 때렸을 때는 뺨만 고소해도 복부까지 같이 고소된 걸로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견해를 취하면서, 동시에 그러나 2012년 거를 고소한 거는 2011년 고소에는 고소한 걸로 볼 수 없다. 이런 이제 결론을 내렸는데, 그럼 양자는 어떻게 다른 거지? 전자의 경우에는 그 두 가지 사실이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상상적 경험이라고 할 수 있고요. 후자 같은 경우에는 그런 범죄 사실이 시간적으로 굉장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전혀 분리된 거죠. 그러니까 후자의 경우에는 서로 별개의 사건이에요. 근데 앞에 거는 같이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한 개의 사건인데, 여기서 조금 이제 이건 형법적인 문제이긴 한데, 우리 학생은 이제 상상적 경험이라고 했지만, 뭐 이런 경우에는 근데 막 이렇게 때렸을 때, 한꺼번에 막 때렸을 때, 이거는 엄밀히 따지면 상상적 경험이라기보다는, 상상적 경험은 근데 뺨을 때리면서 동시에 복부를 가격했을 때, 이게 이제 상상적 경험이 되는 거고, 그런 게 아니라 한 편에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그 일죄로 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폭행을 했을 때 한 대 한 대 한 대 한 대 일죄, 이죄, 삼죄, 사죄 이렇게 생기는 게 아니고 한 목의 그 폭행을 일죄로 파악을 하거든요. 한 목의 폭행을 싸웠을 때 여러분 뭐 100번 가역한 애는 100번 생기고 50번 가역하면 50번 생기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일죄, 한 죄의 죄냐 여러 개의 죄냐를 따져서 한 개의 죄의 경우에는 한 개의 죄 일부에 대해서 고소를 해도 그 한 개의 죄 전부에 고소의 효력이 미치게 된다. 다만 다른 죄는 여러 개의 죄 중에 일부에 대해서 고소를 하면 그 다른 죄에는 미치지 않는다라는 이론을 구할 수 있고 이것이 바로 불가분의 원칙이라고 볼 수 있어요. 고소 불가분의 원칙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고소 불가분의 원칙에서 지금 말한 것은 그 행위, 객관적인 행위 자체에서 어디까지 효력을 미치는가라는 것을 본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이라고 해요. 한편 어떤 사람이 동시에 근데 A와 B가 동시에 피해자를 모욕을 했다고 해요. 모욕을 했어요. 막 이렇게 뭐 개 XX, 소 XX 하면서 막 이렇게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을 줬을 때 이 두 사람이 같이 막 이렇게 모욕을 줬을 때 그 중에 한 사람에 대해서 고소를 하면 범인 한 사람에 대해서 고소를 하면 같이 했던 나머지 사람에게도 고소의 효력이 미치는가라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같이 막 이렇게 범죄를 공범으로 처벌을 한 사람 중에 일부에 대해서만 고소하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고소의 효력이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역시 지난 시간에는 변호인 전문인데 오늘은 또 고소인 전문이 됐네. 자네는 모든 것에 전문이 되는 거 있군. 훌륭하군. 모욕죄 같은 경우에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그런 고소 사실이 그런 소송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 범죄 그 가해자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그 범인에게 소송이 제기됐을 경우에 다른 사람에게는 소제기의 효력이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피해자의 의사가 중요한 친고죄이기 때문에 그 피해자가 지목한 그 사람에 대해서만 고소 효력이 있고 지목하지 않은 사람은 고소 효력이 없다. 이런 견해를 취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거를 좀 발전시키면 친고죄가 아닌 범죄. 친고죄가 아닌 범죄는 A, B가 공동으로 범죄를 저질렀으면 A에 대해서만 고소를 해도 B에 대해서도 고소 효력이 미친다. 이렇게 하시는 건가? 그 경우에는 사실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관에서 소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소가 없어도 하긴 하지만 네. 우리가 이제 고소의 효력이 어느 정도까지 미치는가는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 고소의 효력 부분을 따질 때는 그런 하여튼 우리 학생 얘기가 피해자 의사를 중시해야 되기 때문에 친고죄에서 나누어 본다고 하는 논리를 일관되게 한다면 친고죄와 비친고죄로 나누어서 친고죄의 경우에는 고소가 각각 독립되고 즉 고소 불가분이 아니고 고소 가분이고 즉 고소의 불가분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비친고죄의 경우에는 고소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된다라고 하는 학설. 학생 이름이 이상수 학생이니까 그건 이상수설. 그러면 자기 학설을 주장하고 싶은 사람. 또 강력한 반대 학설이 나오기 시작할 것 같아. 기본적으로 고소가 진행되었을 때 그런 뭐 공범자라든지 수인의 범죄자들에 대해서 일부만에 대해서 처벌 의사 같은 고소를 하게 된다면 이미 실행된 어떤 범죄 사실에 대해서 그 피해자의 그 처벌 의사만으로 범죄자가 이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공범자들끼리 내에서도 어떤 사람은 처벌을 받고 처벌을 받지 않는 불합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같은 범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범죄자가 있을 때 어느 한 사람은 뭐 개인의 능력을 이용해서나 뭐 다른 친분 관계를 이용해서 피해자에 대해서 처벌 의사를 바라지 않게 할 수 있는 불합리도 생길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예외적으로 만약에 원시적으로 이제 그 수인의 범죄자들이나 공범자들이 중에 한 명이 뭐 예를 들어서 아까 공부했던 것처럼 뭐 친족 관계라든지 그렇게 원시적으로 고소가 불가능한 그런 사유가 있으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만큼 예외적으로 이렇게 가분적으로 처분 의사를 가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학생의 설은 성함이 어떻게 되지? 응? 임진빈설. 임진빈설과 이상수설이 대립하고 있는데 이상수설은 친고죄와 비친고죄를 나눠서 하고 있고 임진빈설은 원칙적으로 공범 한 사람만 처벌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공범 한 사람만 처벌시키는 건 부당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건 개인이 너무 형사사법권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러니까 피해자의 의사를 반해서 친고죄 하는 것까지 좋은데 처벌을 누구나고 누구마는 것까지 피해자가 막 정해줄 수는 없다. 라고 하는 입장에서 한 사람만 고소를 해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고소가 있는 걸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학설을 주장을 했고 이상수설에게는 안타깝고 임진빈설에는 다행스럽게도 우리 법은 임진빈설을 채택하고 있어요. 이거를 사람과 사람 사이, 공범과 공범 사이에서 주관적으로 불가분하다, 고소가 불가분하다 하는 입장에서 우리 주관적 불가분 원칙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주관적 불가분 원칙이라고 하고 있어요. 물론 임진빈설이 얘기한 단서, 즉 친족 상도례와 같은 경우, 친족 상도례 경우에 그 경우에는 근데 사촌과 비사촌이 같이 공범을 했을 때 사촌만 처벌하겠다. 요거는 좀 허용해 줘도 된다 하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고 임진빈설이 지금 현행법의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조금 요 상태에서 조금 그렇죠. 좀 상태에서 좀 어려운 문제가 하나 있는데 이 어려운 문제는 다음 시간에 풀도록 하고 그 고발과 불가분의 원칙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그럼 고소가 불가분 원칙이 있다고 하면 고발에도 불가분 원칙이 있는가라는 질문이 있을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판례가 뭐라고 하고 있냐면 우리 조문을 한번 같이 볼까요? 조문을 보면 고소 불가분이 233조에 규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234조에서 고발을 규정을 하고 있고 235조에서 고발의 제한에 관해서 224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만약에 고발에도 불가분 원칙이 적용된다고 하면은 이 고소 불가분을 규정한 233조가 고발 뒤에 오던가 아니면 235조에서 그 준용하는 규정 속에 고소 불가분 규정이 규정되어 있거나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우리 현행법은 고소 불가분 한 뒤에 고발이 나오기 때문에 고발에는 고소 불가분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반의사 불벌죄가 있죠. 반의사 불벌죄에서 한 사람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있으면 다른 사람에도 효력이 있는가. 반의사 불벌죄에 대해서도 그 불가분 원칙이 적용될 것인가 라는 문제가 있는데 이 경우에 한 사람의 처벌 의사가 다른 사람에도 영향을 미치고 이런 것들이 허용이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관해서 우리 판례가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여기에 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요. 근데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데 이것을 고소 불가분의 원칙을 반의사 불벌죄에도 적용이 된다고 하려면 그걸 준용해야 되는데 그건 유추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 유추 적용은 우리 형사법상은 허용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소 불가분 원칙은 고소에서만 논의되고 있는 거고 이 반의사 불벌죄나 고발에 대해서는 논의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 대해서 이제 비판도 있을 수 있죠. 그러면 결국은 고소 불가분 원칙을 인정한 이유, 즉 피해자가 범인을 지목해서 처벌하고 안 하고 하는 그러한 불합리는 해결할 수 없지 않느냐라는 비판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비판이 있는 것도 우리 판례가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법에 규정이 없는데 형사소송에서 고소 불가분 원칙을 준용해서 유추 적용해서 확대시킬 수는 없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한 것, 즉 불법
반의사 불벌죄와 고발에서 불가분 원칙이 적용되는가 안 되는가라는 논의는 주관적 불가분 원칙에 관한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형사소송법은 주관적 불가분 원칙에 대해서만 규정을 하고 있어요. 233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아까 처음 얘기한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은 무슨 근거로 인정이 되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우리 특별히 명문 규정이 있어서가 아니고 어떠한 것에 고소가 있으면 그 고소의 일죄 일부에 대한 고소가 있으면 일죄 전부에 미친다는 어떤 소송법적인 그런 기본 이론 그거에 의해서 객관적 불가분 원칙이 인정되기 때문에 이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은 고소뿐만 아니라 반의사 불벌죄 또 고발에 관해서도 다 같이 적용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